반갑습니다. 두한국 연대기 오늘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9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따지고 보면 4분의 3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4분의 1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총 12과니까요. 지금까지 따라오시면서 얼마나 이 두한국 시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좀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얼굴들을 뵈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랑 또 이렇게 저 혼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확실히 느낌은 다르네요. 예, 확실히 얼굴을 직접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저도 힘이 좀 더 나고 또 배우시는 분들도 조금 더 유익하실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면이 진행을 하면서도 좀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이제 앞으로 오늘 9, 10, 11, 12 4 강이나 남았네요. 예. 그 나머지 강의들 우리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 장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8장 내용 요약을 한번 해 봐야겠죠. 자, 8 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환란, 대혼돈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남부 강국 중에 남왕국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하스였죠. 근데 이 아하스는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아버지였던 요담을 아마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게 BC 735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공식적인 왕위 계승은 73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대환란의 사건이 이 3년 동안의 사건이고 이 기간에 아하스가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통치 기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왜 그럴 수가 없었는가? 그건 그 당시 상황 때문이었죠. 당시 북부왕국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이 베가는 또 누구였나요? 기억나시죠? 북부왕국이 동서로 이제 갈라져서 길라 세력과 전통적인 귀족 세력으로 갈라졌을 때 그 서쪽에 있는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아 때 그를 죽이고서 북부왕국을 재통일했던 인물이 바로 베가였습니다. 어, 이 베가와 아하스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저 동쪽에 있었던 아시리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쪽으로 힘을 뻗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나안 인근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대거 동맹을 맺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부왕국의 늘 잠재적 적국이었던 아람족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 서쪽에는 저 북쪽에 페니키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스라엘 그 해안 지역에 블레셋이 있고요. 또 요단강 동쪽에는 모압 그리고 암몬, 남쪽에 에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단합을 해서 어 아시리아에 맞서 싸워야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유독 이 아하스의 남부왕국만큼은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이 남부왕국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기록에 나온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이 기록에만 봐도 이 시기에 아하스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빠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는데 아하스 혼자서 아시리아의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로부터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하스가 아시리아에게 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하니까 비로소 아시리아가 이쪽으로 군대를 돌렸고 그 결과 아람이 망하고 블레셋도 망하고 모압이니 암몬이니 특히 이제 북부왕국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가스가 죽고 나서 북부왕국에 새로 세워진 왕의 이름이 호세아였다. 예. 북부왕국의 새로운 호세아가 왕으로 세워졌다.
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대충 그림만 봐도 거의 정신이 없었죠. 대혼돈의 시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마리아 함락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부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 함락의 이야기, 드디어 오늘 북부 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보셔야 될 본문,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읽으셔야 될 본문이 열왕기하 16장에서 18장, 역대하 28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조금 분량이 많은데요. 뭐 이 정도야 가뿐하게 읽으실 수 있죠. 연대는 BC 732년부터 702년까지의 이야기고요.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이 시기에 활동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기의 왕들은 남쪽에는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입니다. 유명한 왕이죠. 많은 분들이 이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북부 왕국에는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죠. 오늘 같이 살펴볼 그런 왕입니다. 자, 교재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의 통치라는 이름의 장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아하스가 간신히 멸망으로부터 나라를 뭐 아무튼 살려냈습니다. 뭐 방법은 아시리아에게 뭐 도움을 구해서 무릎을 바짝 꿇었지만 아무튼 북부와 남부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여러 나라들이 멸망했습니다. 아람족도 더 이상 왕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블레셋도 사실상 뭐 속국이 되었고, 뭐 인근의 여러 나라들도 아시리아의 속주 형태로 전락해 버립니다. 근데 남았던 게 어디냐? 북부 왕국의 호세아가 다스리던 북부 왕국, 그리고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부 왕국은 이 대환장의 환란의 파티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 거죠, 둘 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왕국 다 아시리아에게 납작 엎드리기로 한 겁니다. 저희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왕국의 멸망을 늦췄던 거죠. 50페이지 그 설명을 한번 보면요. 아시리아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던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셀의 본영이 있는, 디글랏빌레셀은 당시 아시리아의 왕이죠. 본영이 있는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다마스쿠스로 찾아갑니다. 다마스쿠스는 저기 북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지도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하는 그런 곳이 다마스쿠스입니다. 자, 이 다메섹으로 찾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뭐 당연히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공물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 남부왕국, 저희 나라는 아시리아의 신하입니다라는 걸로, 사실상 나라가 이름은 있고 왕은 있지만 독립은 반독립 상태 정도 되는, 그냥 속국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를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21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야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나와요.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전과 성전에서 가져가고요. 또 왕궁 보물고, 그리고 방백들에게서. 방백은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다 털어다가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다메섹에 와 있던 아시리아에게 바쳤다는 거죠. 왜 바쳤겠습니까? 독립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쳤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공물을 갖다 바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도 아시리아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봉신관계, 상국과 그를 섬기는 나라, 요 관계를 아마 맺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냐? BC 732년입니다. 그리고 이 732년이 어떤 해입니까? 아하스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한 회. 공식적으로 아하스가 왕이 된 해가 이 732년이죠. 자,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충성 맹세를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뭐 합니까? 친아시리아 정책을 여러 가지 펴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관심이 있는 건 그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뭐 정치, 경제적, 뭐 과학기술 발전을 시켰는지 그거에 관심 없죠. 성경의 기록자들은, 특히 선지자적 기록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열왕기의 기록자는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서 적어놓고 있죠. 이때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다메섹에 가서 이 50페이지에 나오는 그 위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다메섹에서 금방 돌아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글랏벨스는 거기서 뭐 했을까? 아마 전후 처리를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거기서 보내면서 뭘 하느냐? 다메섹에다가 이제 왕이 그쪽으로 왔으니까 아시리아의 전통적인 종교를 여기에서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신전 양식을 거기다 새롭게 꾸며놨던 거죠. 아하스가 그걸 보더니 이것이 왕의 종교이십니까? 신이십니까? 하면서 저희도 이거 따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서 본국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걸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것들을 딱 쫙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식 신앙의 개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종교 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이런 어떤 종교적 일탈들, 이런 변형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자, 얼마 후에 이 디글랏 빌레셀이 그러면 이제 이 서아시아 쪽이 대충 상황이 정리되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 북부의 호세아나 아니면 남쪽의 아하스나 뭐 아시리아의 힘을 지금 똑똑히 봤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온갖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에서 한 번에 다 깨져버린 이 모습, 그 힘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쫄아서 당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아마도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자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임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BC 729년경입니다. 732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 지났습니까? 3년 후죠. 3년 후에 히스기야를 새로운 이제 나의 왕이 계승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1살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도 추정컨대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자기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기 아들을 왕위 계승권자로 세워놓고서 그 때문에 내가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왕위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마 배려를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11개에 나오는 그 대조연대, 그러니까 남쪽의 왕 누구 몇 년에 북쪽에 무슨 일이 있었다, 북쪽의 왕 몇 년에 남쪽에 누가 있었다, 이거 대조연대라고 부르는데 이 대조연대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뒤에 나올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이 시기 그러면 아시리아의 주요 영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상류에 해당을 하죠.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의 주요 거점입니다. 돌아간 디글랏 빌레셀. 디글랏 빌레셀이 얼마 후에 죽습니다. 72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히스기야가 왕의 계승권자가 된 지 2년 후에 디글랏 빌레셀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울룰라유라는 인물이 새로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 왕명을 새롭게 이제 갖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살만에셀입니다. 살만에셀. 성경에도 아마 나올 건데요. 살만에셀 5세라는 사람으로 이미 새로운 아시리아의 왕이 되는 거죠. 자, 교재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하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17장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가 3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라고 매우 요약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북부의 왕이 호세아였잖아요. 호세아.
남쪽은 아하스. 예. 이 호세아가 처음에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신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마네셀이 새롭게 왕위에 오르면서 왕위가 교체되면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바뀌게 되면. 오늘날처럼 뭐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통치자가 바뀌는데도 이 정권 교체기에는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처럼 어떤 죽을 때까지 다스리는 게 일반적이었던 왕정 시대의 왕이 교체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당연히 이 틈을 노려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호세아가 그 틈을 노렸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조공을 끊고 독립을 꾀할 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쪽에 아하스랑 손잡을 것도 아니고 아하스는 완전 지금 아시리아 빠 아닙니까? 아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누구랑 손을 잡느냐? 바로 이집트 쪽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이집트 하면 또 전통적인 아시리아와 마찬가지 전통적인 이 지역의 강국이니까 이집트와 손을 잡고 뭔가 반아시리아 정책을 꿰기로 한 거죠. 근데 요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물론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전통의 강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집트는 어떤 때였냐면 여러 개 왕조로 갈라져 가지고 외부에다가 뭔가 도움을 주고 말고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우느라 바빴거든요. 거기 5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박스 안에 제가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때 방금 51페이지 열왕기하 17장 4절에 나오는 호세아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했는데 이 소가 누구인가? 소가 자, 요거 조금 이집트가 조금 잘 나온 지도로 약간 교체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굵게 나오는 건 강입니다. 예, 굵게 나오는 거는 주요 강이고 얇게 나오는 거는 비 올 때는 강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강인가 싶은 그런 얕은 지천을 같은 것들 말하고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거기 교재에도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놨는데 이 시기 여기가 이제 나일강 하류 삼각주라고 부르거든요.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나일강 하류 삼각주, 영어로는 델타 지대라고 부르는데 나일강이 재밌는 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이 흘러요. 남쪽으로 굉장히 길게 뻗어가는데 거기서 발원을 해서 북쪽으로 쭉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구인 거죠. 나일강 하구인 거죠. 근데 이 나일강 하구는 굉장히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살아요. 예, 여기 굉장히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이 나일강 하류 쪽에 삼각주 지역에 적어도 3개의 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주요한 왕조는 나일강의 이 동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22왕조 그리고 23왕조는 바로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23왕조 그리고 나일강 하구의 서쪽을 장악하고 있던 24왕조 그러니까 22, 23, 24왕조가 여기에 대체로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기 남쪽에는 25왕조가 저기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호세아가 그러면 누구랑 동맹을 맺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22왕조의 마지막 왕이 거기 교재에 써 있죠. 오소루콘 1세, 오소루콘 4세예요. 이 소가 아마도 요 오소로콘 4세를 가리키는 걸로 보이는데 맨 앞에 있는 오는 그냥 발음상 지워버려도 그만인 거고 소루콘 4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 이게 발음상 유사하거든요. 이 왕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학자들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보면은 22원 뭐 이 삼왕조야 힘이 워낙에 약했으니까 빼고서 24왕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지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24왕조의 요 중심부 여기의 이름이 뭐니? 이 도시의 여기 24왕조 수도인 도시의 이름이 사이스였습니다. 사이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이스가 이 소랑 발음상 유사하기 때문에 사이스의 사람을 보내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 본문을 읽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24왕조가 될 수도 있겠죠.
거의 교재에 써 있지만 24왕조의 당시에 이 당시에는 초대 왕이었던 테프나크트 1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몇 왕조인지 어느 지역의 몇 왕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 왕조와 손을 잡고 이 호세아가 반아시리아의 움직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심해가지고 외부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말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반란의 소식, 조공이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이 가만두지 않겠다고서 복수를 다짐하고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조공을 바치기로 한 봉신국이 조공을 그쳤는데도 제대로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이 왕의 힘이 떨어졌다라는 눈치를 주게 돼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를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를 가지고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행동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이걸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으로 내려와 공격을 합니다. 이게 725년경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마네셀 5세가 727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호세아가 조공을 중단해 버렸고 그게 시간이 걸려서 725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일이 이어졌던 거죠. 호세아가 가만 보니까 도와준다는 이집트는 도와줄 힘도 없고 군대를 몰고 아시리아가 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끝인가 싶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공물을 가지고 가서 막 살려주십시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살마네셀은 이미 이걸 본보기를 한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왕이 교체됐기 때문에 새 왕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그 본보기가 된 겁니다. 이 새 왕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자기를 배반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던 차에 딱 걸려버린 거죠. 그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4절을 보면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호세아가 직접 공물을 바치려고 왔다가 그냥 거기서 잡혀버린 것 같아요. 왕이 없는 채로 수도인 사마리아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무려 3년 가까이 저항을 했는데요. 결국 723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맙니다. 이게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게 723년, 722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떤 차이냐면 오늘날 한 해를 계산하는 것과 이 옛날 한 해를 계산하는 것 사이에 그 일종의 계산 착오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12월에 한 해가 지나가요. 하지만 이 옛날에는 특히 북부왕국은 봄부터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곡식을 심고 막 그 봄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723년이 맞는 것 같아요. 북부 왕국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51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마리아가 함락된 지 9개월 후에 살마네셀 5세가 사망하고 사르곤 2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살마네셀이 이거를 함락을 시켰는데 사르곤 2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기록을 보면 사르곤 2세가 내가 북부왕국을 멸망시켰다라고 기록을 해뒀어요. 이게 이제 재밌죠. 연대로 보면 살마네셀 때 북부왕국이 멸망한 것 같은데 이 사르곤 때 멸망한 게 아니냐라고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22년설의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르곤 2세 때 기록은 뭐냐? 아마도 선왕의 기록을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한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사르곤이 살마네셀 때 같이 여기에 정벌하러 나와서 왕의 계승권자로서 같이 정벌하러 나와서 꽤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거기다 남겼지 않느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속 조치, 북부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교재 5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읽고 24절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이 북부 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시리아 영토의 각지로 흩어버립니다. 그 흩어버리는 주요 곳들이 어디냐면 뭐 여기 니느웨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고산, 하란, 아수르 여기 수도입니다. 예. 아시리아의 수도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때 당시 여기서 말한 바벨론은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수사 뭐 이런 여러 곳으로 흩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 여러 곳에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국 내에 있던 그 사람들을 뒤섞은 거죠. 이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의 거주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강제 이주 정책을 취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북부왕국이 물론 완전한 독립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내정 간섭은 받지 않는 그래 뭐 해라 조공만 받자라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왕이 더 이상 없고 아시리아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주민들을 막 뒤섞어 버려요. 그러니까 혼합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부왕국 사마리아를 인근으로 한 이 북부왕국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 일부가 있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새롭게 아시리아 각지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함께 섞여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인종적 혼합, 민족 간의 혼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남쪽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어떤 민족적 그 정통, 민족적인 단일성 뭐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북부의 사마리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의 시작이 이제 살짝 엿보입니다. 물론 그 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은 이후에 나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왜 이렇게 강제 이주를 했을까? 그 교재 52페이지 중간쯤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달아놨는데요. 이 강제 이주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는 징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땅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자산을 땅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똑같네요. 그러게 보니까. 예. 아무튼 이 고대 시기에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부터 강제로 멀리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 재산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땅 문서 가지고서 갈 겁니까? 그리고 가면 뭐 할 겁니까? 끌려갔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게 그때도 이 종이가 이 기록이 유효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일푼이 돼서 멀리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산도 사라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 곳으로 흩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일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친소 관계들, 누구랑 가깝고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누구에게 베풀고 또 누구랑 무슨 협력 관계를 맺고 이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고 마음의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사라지게 되죠. 이제 불안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제 이주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아마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굉장히 불행한 시대였죠.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까 그 중에 한 명이 미가라고 했었잖아요. 미가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미가는 이 괴로운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돌리실 것이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우리 그 하단부 보겠습니다. 그럼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북쪽은 없습니다. 나라는 히스기야의 남쪽 왕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애매한 구절이 있어요. 그 열왕기하 그 교재 하단부에도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0절 여기를 보면 히스기야 4년째에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북부왕국이 비로소 사마리아가 포위되었고 3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멸망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7년째에 북부왕국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북부왕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 명했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1절 보면 그 같은 장 열왕기하 18장 1절을 보면은 호세아 3년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거 역시 히스기야 왕이 될 때는 북방국의 호세아가 여전히 살아있은 통치하고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계승권자로 지명되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표기된 것 같아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것은 715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방국 멸망한 게 723년이잖아요. BC입니다. 다. 723년에 북방국이 멸망했는데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715년입니다. 아, 그러면 뭡니까? 히스기야 4년째에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때 히스기야 4년째라고 불리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729년에 후계자가 되었으니까 729년부터 4년째가 되면 언제입니까? 725년째가 되겠죠. 이 5년째에 북방왕국이 포위되기 시작했다. 이거 이제 맞는 거죠. 이 계산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실제로 왕위에 오른 715년에는 이미 북부왕국은 나라가 없어요. 완전 이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멸망한 지 8년 후에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왕위가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11살 때부터였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왕이 후계자에 있었다가 729년에 후계자가 돼서 715년에 왕이 됐으니까 14년 만에 왕이 된 거잖아요. 이제 나이도 20대 중반이 됐어요. 오랫동안 아버지가 하는 것들 그리고 북부왕국이 지금 멸망해버리고 완전히 지금 초토화된 것들 이것들을 다 이제 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히스기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 계산을 이제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왜 성전 재건이 필요했을까요? 아버지 아하스 때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아시리아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성전 지시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마 이 사람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작업에 아마도 왕실의 일원이었던 선지자 이사야도 힘을 더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사야랑 굉장히 가까운 시절을 보냅니다. 이사야도 성전에 자주 방문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아마 이런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이어집니다. 둘 다 왕실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성전의 재건이 끝나자마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때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건이죠. 이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인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이 유월절과 그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합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축제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켜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걸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 잠깐 그 앞쪽에 52쪽에 나온 성경 아까 안 읽고 넘어갔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 30장 5절을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는 이쯤에 있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단은 여기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공표하여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재밌죠?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아셀, 스불론, 아셀은 이쪽에 옛날에 있었던 지파의 땅이고 스불론도 그 옆에 있던 곳이고 그러니까
전국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당시 북부왕국이 정치적인 실체로 남아 있었다면 히스기야가 북쪽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와라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북부왕국은 실체가 없어져 정치적 실체가 사라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죠. 히스기야의 이런 정책이 남북왕국에 살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역대하 31장에 나옵니다. 하고 읽어보시면 아주 정말 엄청나게 호응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유월절이 이제 지켜지죠. 특히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와 많은 레위 사람들이 왕의 충실한 지지자가 됩니다. 25살이 왕이 되었는데 꽤 노련하게 지금 통치를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아시리아가 이 시기에 굉장히 힘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시리아에 멸망했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민족들이 나라는 멸망했는데 사람은 남아 있잖아요. 그럼 보통 나라가 망하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부흥운동이라고 부르죠.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운동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제 망했을 때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망했을 때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람 지역에서 아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맛이라는 사람이 아람 부흥군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아시리아에 우리 대항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때 사르곤이 와가지고 다시 금방 얘네들을 힘 못쓰게 진압을 해버리죠. 또 얼마 후에는 저기 북쪽에서 일어났던 갈그미스, 거기 53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북쪽에 있었던 그 갈그미스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러 가고, 또 얼마 후에는 이집트 지역에 22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던 아까 오소로콘 4세 소라고 추정되었던 한 후보자 오소로콘 4세를 굴복시킵니다. 이게 717년에서 7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리아 쪽 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히스기야 왕이 된 게 715년째 일이니까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이 뒤숭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곤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남부왕국은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또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직후에도 바로 아시리아에 대해서 조공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내부적으로 종교적인 의식부터 바꾸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대대적으로 뭔가 외교 관계부터 바로 손을 댄 게 아니고 일단 내부의 문제, 내부의 어떤 분열된 그것들을 좀 단합시키고 하나로 어떤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사르곤 입장에서 그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가 아시리아식 어떤 종교를 버렸어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뭐지 딴 생각을 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공은 아직까지 보내고 있었어요. 조공은. 그러니까 뭐 냅두지 요 정도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54페이지 가볼게요. 히스기야는 때를 보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무슨 때를 보고 있겠습니까? 언제 저 아시리아에 빈틈이 생길까? 요걸 아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인근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 아스돗에서 반아시리아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아스돗은 전통적으로 이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스돗에서 협정을 맺는 겁니다. 반아시리아 대투쟁 협정, 아마 무슨 사인하고 막 그랬나 보죠. 여기 모여서 그 협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아스돗 동맹에 모인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도 우리 같이 힘을 합치지 않겠냐고 손을 내밉니다. 왜냐면 히스기야가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아시리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 아버지랑 다르게 아시리아가 하는 거 별로 따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우리 손잡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는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동맹 요게 때인가? 요게 아시리아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기회인가?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때 나타난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나와서 이 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야 20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지내면서 아스돗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참여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완전히 다 그냥 끌려가 버릴 거다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아스돗 동맹은 아시리아 군에게 단번에 깨지고 맙니다. 712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교재에 나왔죠. 그래서 블레셋 중심으로 한 이 반란이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돗과 그 주변을 완전히 또 블레셋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시기에 아시리아 기록을 보면 여전히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는 왕들 중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의 조언을 따라서 이 아스돗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드디어 기다렸던 때가 옵니다. 무슨 때입니까? 사르곤이 죽어요. 사르곤이 죽고 새로운 왕인 산헤립이 왕이 됩니다. 사르곤이 죽고 산헤립이 왕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이 죽고 교체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그때 반란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가 볼 때 지금이 때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바로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54페이지 맨 상단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사네립이 왕이 되면서 이게 705년의 일인데요. 715년에 왕이 됐으니까 히스기야가 10년 만에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겁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독립을 꾀한 겁니다. 조공을 중단을 합니다. 배반을 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있는 블레셋을 공격을 해요. 이건 블레셋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아시리아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오래된 도시 가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사. 이 가사가 이 시기에 이제 정복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그 어떤 히스기야가 영향력을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네립이 이걸 가만히 둘까요?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새 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나는 반란을 어떻게 진압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 왕은 저런 왕이구나 소문이 퍼진다고요. 사네립으로서도 히스기야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앞서서 호세아가 했던 거랑 비슷한 움직임이죠.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요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교재 54페이지면 하단부 남부강국 연대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잘 됐어요. 732년에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3년 후인 729년에 히스기야를 후계자로 지명했던 것 같습니다. 723년이 되면 북왕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715년에서야 공식적으로 즉위를 합니다. 아스돗 연합 반란이 일어난 건 712년경의 일이었던 거고 715년에 사네립이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702년경에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공격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거긴 연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공격을 했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 저간의 상황들과 한번 연결지어서 읽어보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읽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